오독오독. 안녕하세요. 오독오독의 수련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작품은 사전을 만드는 출판사 사전 편집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배를 엮다입니다. 사전은 배, 사전을 편집하는 과정은 엮다에 비유했죠. 작년에 오독오독에서 한번 다룬 적 있는 애니메이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의 원작자인 미우라 시온의 또 다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소설은 2011년에 출판되었으며 2013년 영화, 2016년 애니메이션, 2017년 만화, 2024년에는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NHK에서 방영된 드라마를 제외하고 원작 소설 번역본과 원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모두를 보았습니다. 책들은 종이책으로 사서 보았고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왓챠에서 보았습니다. 각각 조금씩 설정이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사전을 만드는 출판사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큰 줄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만화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미디어 믹스 작품들도 포함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작품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출판사인 겐부쇼보의 사전 편집부에는 일상을 사전 편찬에 바친 국어학자 마츠오카, 베테랑 편집자인 아라키, 외향적이고 세속적인 이미지의 니시오카,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사키,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남다른 언어 센스를 지니고 있는 영업부 직원이자 주인공인 마즈메가 스카우트되어 대도회라는 중형 국어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하게 됩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앞둔 듯 방대한 말의 세계를 탐구하는 일은 쉽지 않고 무엇보다 사전 편찬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사전 편집부 사람들은 여러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과 노력을 더해 5번 이상 교정을 보기까지도 하는 사전 완성을 위해서 용례 수집, 표제어 검토, 예문 확인, 발음 표기, 교정 등의 업무를 해나가죠. 이후 출판사의 패션지에 소속되어 있던 젊은 여성 직원 키시베가 합류하면서 이야기는 한 번 더 전환됩니다. 과연 사전 편집부 사람들이 무사히 대도회를 완성할 수 있을지는 작품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도회의 이름은 한자로 클 대자에 건널도, 바다 해자를 썼습니다. 만화 1권에서 편집자인 아라키와 국어학자 마츠모토가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더 적합한 말로 더 정확하게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전이라는 배를 탑니다. 만약 사전이 없다면 사람들은 말의 바다라는 망망대해를 앞에 두고 서정일 수밖에 없죠. 그 바다를 건너기에 적합한 배를 엮자는 마음을 담아 대도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전에서 하나의 말을 정의하고 설명하려면 반드시 다른 말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을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뜻에 왼쪽이 아닌 쪽이라고 적혀 있어서 왼쪽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오른쪽이 아닌 쪽, 이렇게만 적혀 있다면 사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영화에서도 언급되는데 오른쪽을 실제 사전인 일본의 신메이카이 국어 사전에서는 아날로그 시계에 1시에서 5시까지의 표시가 있는 쪽, 이와나미 국어 사전에서는 이 사전을 펼쳐 읽을 때 짝수 페이지가 있는 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라키가 자신의 뒤를 이을 새 편집자를 찾아 나서다가 영업부에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던 27살 마즈메를 만납니다. 오른쪽을 설명해보라고 하는 아라키에게 마즈메는 먼저 방향인지 사상인지 물어보죠. 이어 방향으로서의 오른쪽을 펜이나 젓가락을 쓰는 쪽이라고 정의하면 왼손잡이를 무시하는 게 되고, 심장이 없는 쪽이라기엔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북을 바라봤을 때 동에 해당하는 쪽이라고 설명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지 하고 답합니다. 답변을 만족스럽게 들은 아라키는 곧바로 마즈메를 사전 편집부로 스카우트합니다. 오른쪽처럼 쉬운 단어를 일상에서 가볍게 쓰는 것과 그 뜻을 정의 내리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작품에서 또 주요 장면으로 사전에서 사랑 항목에 어떤 뜻풀이를 적을지에 대해 40대가 된 마즈메와 20대 젊은 여성 직원 키시베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기시베는 사랑의 첫 번째 뜻풀이로 더할 나위 없는 것으로서 대상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에 이어 두 번째로 설명된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 성욕을 동반할 때도 있다, 연애라고 적힌 내용을 지적합니다. 어째서 이성에 한정하는지,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 성욕도 동반하여 상대를 그리워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란 건가요? 하고요. 기시베는 대도해가 다수파의 비위를 맞추고 고루한 생각과 감각에 얽매인 채 날마다 변해가는 말을, 변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의 근본 의미를 뜻풀이할 수 없을 거라고 마지메에게 단정하며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지메는 과거 니시오카와 사이교라는 항목에 대한 뜻풀이를 정리하던 때를 떠올립니다.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 시대에 걸쳐 활동한 시인이자 승려였던 사이교는 사람 이름 외에도 불사신, 방랑자, 떠돌이, 우렁이, 사이교 삿갓, 사이교 벚꽃, 사이교 보쯤, 사이교 길 등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대도에는 중령 사전이기에 뜻을 전부 다 실을 수 없어서 마지메는 어떤 걸 실으면 좋을지 니시오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니시오카는 방랑자 떠돌이를 실으면 어떻겠냐고 얘기하죠. 이유를 물어보는 마지메에게 니시오카는 실제로 방랑객이 우연히 사전을 보다가 사이교란 항목에서 방랑자란 뜻을 발견하면 마음이 든든할 거라며, 사이교도 나와 같았구나, 옛날에도 떠돌아다니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있었네 라고 느낄 거라고 합니다. 이어 사전에 채용 기준으로는 글렀다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니시오카에게 마지메는 감탄하며 대도해를 피가 흐르는 사전으로 만들기 위해선 니시오카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향적인 마지메가 깊고 깊은 말의 세계를 파고든다면 외향적인 니시오카는 현실과 주변을 날카롭게 살피며 조율하는 타입이었기에 둘은 꽤 괜찮은 파트너였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 기시베의 지적을 들은 마지메는 그 말을 사전에서 찾아본 사람이 든든하게 느낄지 어떨지 상상해보도록 알려준 니시오카를 떠올립니다. 이어 자신은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가 대도해에서 사랑을 찾았을 때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쓰여있으면 어떻게 느낄까 하고, 그런 사태를 미처 상상해보지 못했다며 지적의 예리함을 받아들입니다. 기시베의 의견에 따라 이성을 타인으로 수정하고요. 사실 기시베도 언어에 대해 처음부터 날카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랑 항목이 이성에 한정되어 있음에 위화감을 느낀 건 대학 시절 세미나를 같이 했던 다른 남학생의 용기 낸 커밍아웃을 듣고 이후로도 변함없이 함께 잘 지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출판사의 꽃이었던 20대 여성 대상의 패션지에서 사전 편집부로 이동해온 기시베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좌천이 된 게 아닌지 낙담했었습니다. 마지메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헤맸고 대도해 제작에 별 의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편집부 사람들과 함께 사전 제작에 몰두하고 단어와 진심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기 위한 말이 주는 힘을 자각했기 때문이죠. 기시베는 이후로 자신의 마음은 물론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려 노력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마지메에게 사랑 항목의 수정을 과감하게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장면은 사전 작업 후반 마지메와 마츠모토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츠모토는 영국의 옥스포드 영어 대사전이나 청나라의 한자 사전, 강희 사전을 예로 들며 외국에서는 사전의 편찬에 공금을 투입해 국왕의 칙령으로 설립한 대학이나 시대의 권력자가 편찬을 주도하는 일이 많음을 언급합니다. 왜 공금을 사용하여 사전을 만들까요? 그에 대한 답으로 마지메는 언어는 민족 정체성의 하나로서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언어의 통일과 장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인데, 마츠모토의 말에 따르면 일본에는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편찬한 국어사전이 없습니다. 모두 학자들과 민간 출판사가 주도했죠.
참고로 한국도 국립국어원이 중심이 되어 표준국어 대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이어 마츠모토는 젊은 시절에는 자금이 조금 더 윤택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했지만 지금은 이걸로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묻는 마지메에게 마츠모토는 공금이 투입되면 내용에 간섭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국가의 위신을 걸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각을 전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권위와 지배의 도구로서 말을 이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말이란, 말을 다루는 사전이란, 개인과 권력, 내적 자유와 공적 지배의 틈새라는 항상 위험한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라면서요. 이렇듯 사전 그 자체가 갖는 정치적 영향력을 기시베가 제안한 사랑의 정의에 연결지어 생각해봅시다. 만약 사회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논의나 상상력이 없고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엄격하게 금지된 세계라면 기시베가 느낀 위화감은 곧바로 존재감을 잃고 말 것입니다. 혹여 정의를 바꾸는 걸 제안해 보는 데까지 가더라도 다수파의 압력에 의해 묵살되었을 수도 있고요. 말은 권위나 권력과는 전혀 무관하며 자유로운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마츠모토는 덧붙입니다. 사전 편집부의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대도회가 자유로운 항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역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도록 독려하는 장면이 만화와 책 모두에 등장하는 것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공 마지메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하숙집 주인 할머니의 소녀 카구야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카구야는 교토에서 요리 수업을 받다가 고령의 할머니가 걱정되어 도쿄 하숙집으로 이사해온 뒤 요리사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애 경험 한 번 없이 말의 세계에 빠져 살던 마지메는 카구야 덕에 난생 처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혼란에 빠집니다. 사전에서 연애 항목을 펼쳐두고 끙끙 앓던 마지메를 본 사전 편집부 사람들은 카구야가 일하는 가게에 예약해서 마지메와 함께 다 같이 다녀오죠. 카구야를 향해 감정을 좀처럼 표현하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마지메와 그를 놀리는 니시오카를 보며 마츠모토는 내 것이 되지 않은 말을 바르게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전을 만드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실천과 사고에 질리지 않는 반복이기에 말로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는 충분히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결국 연애에 대해 알고 그에 대한 뜻풀이를 잘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서 연애 항목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연모하는 상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며 그때그때의 감정에 충실히 임하는 경험을 해봐야 하죠. 마지메는 일요일에도 집에서 사전 편집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오르다를 뜻하는 일본어 아가루와 노보루의 차이에 대해 고민합니다. 참고로 먼저 설명을 덧붙이자면 아가루는 한자로 윗상자를 써서 위로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걸 뜻하고 노보루는 한자 오를 등자를 써서 아래에서 위로 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루는 가격이 오르다, 계단을 올라가다에 쓴다면 노보루는 산에 오르다, 해가 뜨다와 같은 표현에 쓰죠. 둘의 차이를 단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지 고민하던 마지메의 방에 카구야가 놀러옵니다. 마지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방에 카구야가 있다는 사실에 긴장해서 열이 오른다는 감각을 느끼며 아가루의 뜻을 체감합니다. 이어 일요일에 날씨도 좋으니 가까운 유원지에 놀러가지 않겠냐는 카구야의 말을 듣고 마지메는 하늘에라도 오를 것 같은 기분을 겪으며 노보루의 의미를 느낍니다. 이런 모습에서 마츠모토가 말한 언어는 사고와 실천의 연속이라는 말이 와닿았죠. 단순히 글로 된 설명을 보고 아는 영역을 넘어 경험해봐야만 볼 수 있는 경치가 있으니까요. 카구야에 빠진 마지메는 사전에서 카구야의 직업인 요리사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일본 근대 사전의 효시라 불리며 메이지 시대의 오우츠키 후미히코가 사제를 털어 평생에 걸쳐 완성시킨 사전 겐카이에는 요리사를 요리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비슷한 말로 숙수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숙수라는 말은 안 쓴 지 오래되었기에 지금 만드는 사전에서는 설명에서 숙수를 빼는 게 시대의 흐름에 어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겐카이의 사전에 이념과 열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사전을 만들었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닌 끊임없이 현 시대와 조응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려는 움직임은 필수입니다. 작품에서도 사전 만드는 일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 사전 제작 초반에 작성했는데 제작 중후반부의 시기에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표현이나 단어를 빼기 위해 체크하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마지막에는 사전에서 사오에 가까운 말을 빼는 건 이 세상에서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기에 사전 개정 작업을 하면서 한번 실린 말을 삭제하는 건 엄청난 신경 소모를 동반한다는 고통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작품을 보면서 또 새롭게 안 사실은 출판사별로 사전별로 각각의 개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으니 각기 다른 집필 요령을 지닐 것이고 표제와 선정도 예문 작성에도 차이가 있겠죠. 애니메이션 3화의 마지막 부록으로 나오는 추가 애니메이션에서 각 사전의 특징적인 표제어를 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사전에서는 안심 돈가스를 뜻하는 히레카츠를 독립된 항목으로 싣지만 다른 사전은 안심을 뜻하는 히레의 항목의 용례로 나오면 충분하다고 하죠. 그에 대해 또 다른 사전은 히레 항목에는 히레 스테이크를 넣어야 한다고 하고요. 조금씩 다른 사전들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모으고 뜻풀이를 하고 정의를 내려도 사전에 진정한 의미의 완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은 계속해서 사전 만들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을 가볍게 비웃듯 움직이고 형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전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생각을 전하려는 사람이 있는 한 사전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거죠. 이 작품을 본 뒤로 드라이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사전에 사전을 만든 이들의 열기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은 유튜브 채널인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서 어휘력을 굳이 키워야 하는 이유로 어휘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세상을 향한 창이 많이 나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상에서 어휘를 1000개 사용하는 사람과 5000개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인식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요. 어휘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인식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구심력 때문에 좁아들게 되어 있어서 그냥 두면 인식은 좁아들고 고집센 노인이 되어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휘력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힌 의견이 이번 베를 역다의 메시지와도 연결되어 떠올랐습니다.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해상도 높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지금 지니고 있는 의문, 감동, 기쁨, 위화감, 불쾌한 기분 등등을 명확하게 언어화할 수 있다면 세상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거란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었죠. 꼭 어휘력의 문제가 아니고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어를 공부할 때 세계가 넓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종 독일어는 별게 다 단어로 있다며 화제가 되는 걸 보자면 한국어만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느낄 수 없던 감각을 느끼거나 인식이 확장되는 경험에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 또한 알 수 있죠. 저는 예전에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일본인 번역가분에게서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한 건 지켜야 한다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써야 한다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었죠. 이 말을 듣고 제가 그동안 익숙하게 써오던 단어의 뜻을 과연 바르게 알고 있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도 마지메가 사전 편집부에 합류한 초반 회의에서 무연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실의, 실망, 낙담, 너무 놀라, 표정을 읽는다는 뜻인데 최근 언짢다는 뜻으로 오용되고 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바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의미를 일치시키는 것 또한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은 정확한 말을 알아야만 할 수 있죠. 내가 의도한 바대로 100% 온전히 상대에게 전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 상대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완벽히 일치할 수 없기에
의미가 잘못 전달되고 오해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 오해를 줄여가기 위해 정확한 말을 고르고 상대를 진심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 또한 진심, 열애를 가진 마음에 똑같이 진심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허튼 말을 하고 말지 모른다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말을 줄이기보다는 정확한 말을 하도록 연습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글과 함께 말 또한 근육과 같이 자주 써봐야만 단련되는 거라고 매번 체감하고 있고요. 얼마 전 개그맨 이경규가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채널에 출연해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라고 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댓글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자기 있는 거 다 얘기하면 없어 보이고 만만해 보이기에 침묵을 지키는 게 만만한 상대가 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해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을 골라서 상대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해보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많이 해보지 않으면 정작 정말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전해야 할 때 미숙해서 전달에 실패하고 말지도 모르니까요. 다른 사람과 공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 있는 곳에서 한 발 더 내딛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에는 카구야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결국 연애 편지를 씁니다. 많은 서적과 할자로 넘치는 환경 속의 마지매지만 보이지 않는 사랑의 행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말과 글을 골라야 할지 도통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두커니 서 있어 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채워나가며 15장의 한자 범벅인 연애 편지를 완성합니다. 마지막의 마음을 형태로 만들어낸 연애 편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근계, 카구야님, 찬바람이 동장군의 방문을 알리는 요즘 기체 후 일향만강 하시온지요.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이 옵니다. 달나라에서 내려온 빛나는 카구야 공주의 이해도 있지만 저도 당신을 만난 그날 이후 마치 달에 사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잘 쉴 수가 없습니다. 중반에는 사면초가에 빠진 항우가 우희를 두고 읊은 시를 변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내 심경을 솔직하게 말한다면 카구야, 당신을 어찌할 거나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상입니다. 아니, 사실은 더 말하고 싶지만 그걸 다 말하려면 수명이 150년이 있다 해도 모자랄 것이고 열대우림을 벌채하여 만든 종이를 다 쓴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여 이쯤에서 펜을 놓으려 합니다. 마지막에 이 러브레터의 피드백을 부탁받은 니시오카가 복사본을 사무실에 남겨두고 이후 키시베가 읽어보게 되면서 느낀 키시베의 감성은 좋아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걸 답답하네 입니다. 상당히 긴장해서 한자도 많고 문장도 어색하며 어떻게든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갈망한 나머지 생각이 공전하여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진지하면서도 웃긴 러브레터였죠. 그래도 말로는 좀처럼 전해지지 않고 서로 통하지 않는 것에 초조해하는 마음, 그리고 결국은 상대가 받아주길 바라며 용기 내어 서툰 말을 보이면서 표현한 마음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연애 편지를 읽은 뒤 이어진 기시베의 생각에 따르면 마지막가 사전 편찬 일에 몰두하는 건 말에 얽힌 불안과 희망을 실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말을 정확히 모으는 것은 왜곡이 적은 거울을 손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투영하여 보내면 깊고 선명하게 전해지죠. 마지막에 마음이 전해져서 카구야와 이뤄질지, 그리고 사전 편집부의 사람들이 마침내 대도해라는 큰 배를 완성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배를 엮다 작품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추천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덧붙이자면 영화는 마츠다 류헤이, 오다기리조, 미야자키 아오이가 주연을 맡았고 애니메이션 또한 유명 성우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영화에서 마지막 역을 맡은 마츠다 류헤이의 싱크로율은 놀라울 따름이었죠.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장면으로 청소년 손님들이 많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마즈메와 마츠오카가 햄버거를 먹으며 근처에 앉은 여고생 테이블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비엘이 야바이, 즉 미쳤다고 말하는 여고생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즈메는 마츠오카에게 선생님, 비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의 마츠오카는 보이즈 러브의 머리 글자인 것 같군요 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마즈메가 비엘을 처음 접한 단어나 용법을 적어두는 용례 채집 카드에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이 사전 편집부 사람들의 일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기억에 남았습니다. 원작 소설은 2012년 일본 서점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참고로 서점 대상은 서점 직원들이 뽑아주는 상이라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작가인 미우라 시오는 과거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도 있고 이 소설을 쓸 때는 실제 도쿄 진보초에 위치한 이와나미 쇼텐 출판사에 직접 출근해 취재를 하며 완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채널 예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설 속 인물 중에서는 서툴지만 누군가와 서로 통하고 싶다고 바라는 마음을 잊지 않는 주인공 마즈메에게 가장 애착이 간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영화는 미국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 부문에 일본 대표로 출품되었습니다. 일본 아카데미에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제치고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나무주연상을 포함한 6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우수 여우주연상, 우수 나무조연상, 신인 배우상 등을 수상했고요. 한국에서는 왜인지 배를 엮다가 아닌 행복한 사전으로 제목이 바뀌어 2014년에 개봉했습니다. 저희 오독오독도 이런 방송을 통해 감상을 정리하고 나누면서 저희가 전하고자 의도한 바대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오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조차도 작품을 보고 받아들일 때 창작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기에 채널 이름의 의미에 잘못 읽는다는 뜻의 오독을 포함했고요. 하지만 오독으로부터 새로운 상상력과 가능성이 태어난다는 사실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꺼내고 저희만의 언어로 정리하며 다듬어 나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독오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와 감상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X에 남겨주세요. 이상 일본 서브컬처로 오독하는 오독오독이었습니다.